그런데 이 무렵에 성종이 죽고 나서 이제 성종실록을 편찬하기 위해서 사찬성 이급돈에게 그럼 성종실록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러면서 연산군이 사찬성 이급돈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급돈이가 가만히 보니까 김일손이 사초로 있을 때, 사관으로 있을 때 사초를 봐야만이 성종실록을 편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초를 이렇게 꺼내다 보다 보니까 자기에게 너무 불리한 사초에 적어놓은 게 있었어요. 왜 그렇게 적었나 하면 사실은 성종이 사망했을 때 이급돈이 전라감사로 있으면서 기생을 끼고 술을 마셨다는 이 상소문이 누가 있어가지고 김일손이 여기 사초에다가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물론 성종실록에는 이거를 넣지 않는다고 해도 이게 대대손손 이 역사가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급돈이 은근히 성질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김일손에게 이걸 좀 빼주면 안 되겠나 하고 이제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초는 절대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급돈이 그래 어디 보자. 너 김일손 제대로 사초를 적었나 안 적었나 이러면서 그 전에 있었던 사초를 다 꺼내다가 뒤져봅니다. 그 와중에 뭐를 발견하게 되나 하면 사초를 추가적으로 다 찾아보던 중에 김종직이 쓴 제2조문을 찾아보게 됐어요. 제2조문은 사실 중국의 항우가 초나라 의제를 빗대어서 한 말인데 조의제문을 발견하게 되는데 조의제문은 의제를 조문하는 글이란 뜻인데 항우가 살해당하여 물에 던져진 그러니까 초나라 의제가 그 항우에게 물에 던져진 의왕을 추모하는 글인데 조의제 희왕이 귀신이 돼가지고 꿈에서 나타난다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 글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똑바로 세조가 단종을 죽였다고 이렇게 말은 안 했지만 그 당시에 비교해가지고 그 초나라 의제를 그렇게 죽였다는 거를 빗대어서 썼다고 이렇게 이급돈이 이거를 가지고 연산군에게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 연산군도 그러고 보면 참 효손이었던 것 같아요. 증조부죠. 세조가 증조부였는데 증조부가 단종을 죽이면서 그렇게 포악하게 했다는 거를 사초에다가 그렇게 나쁘게 사실 김일손이가 세조를 좋게 평가를 안 했어요. 있는 대로 써보자면 사실 좋게 평가를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좋게 평가를 있는 대로 그렇게 단종을 그렇게 해서 죽이고 사육신이 또 다시 단종을 복위시키려다가 사육신까지 죽고 또 생육신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어왔다는 거를 그대로 썼는데 그거를 보면서 이 연산군이 머리가 도는 거예요. 니놈이 어디 우리 할아버지 그러니까 증조부를 이렇게 나쁘게 쓸 수가 있어? 이러면서 연산군이 그 김일손은 이미 그때 굉장히 나이가 많아서 자기가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시골에 지방에 내려가서 쉬고 있던 중이었어요. 근데 불러다가 형틀에 앉히게 됩니다. 여기에서 김종직은 사실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잠깐 언급하고 나갈까 싶어요. 이 글은 제자 김일손이 사간일 당시 사초에 기록되게 됩니다. 이게 이 김종직이 조의제문을 사초에다가 올려놨어요. 김종직의 조의제문 쓴 것을 김일손이 사초에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세조가 그렇게 단종을 그렇게 했다는 것을 올려놓은 거죠. 그리고 함양군수로 재직했던 김종직은 학사로 형판에 걸려있는 유자강에 지은 시를 보고 소인배의 글이라고 떼도록 했대요. 진짜 유자강은 그렇게 대단한 문벌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함양군에다가 형판을 해놨는데 이걸로 인해서 사실 나중에 그 당파 싸움에 유자강이 또 김종직의 일파를 엄청나게 사살을 합니다. 그리고 김종직의 저서로는 전필재집, 유두유록, 청구불화, 당의일기 등이 있고 밀양 예림서원의 김종직의 조카 강중진이 중종 12년에 간행한 전필제문집 목판본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책도 많이 쓰고 굉장히 운필가로서 훌륭하셨던 분이십니다. 이때 이제 연산군이 자료를 살펴보니 사관들이 선왕 세조의 왕위를 부정하는 내용에서 세조가 왕위 찬탈을 해가지고 나쁘게 찬탈을 했다는 것을 써놓았다고 해가지고 사실 연산군은 사육신, 생육신은 높이 평가하고 그리고 정조부 세조를 나쁘게 평가한다는 데에서 이 기록을 발견하고 완전히 폐륜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봐라! 대역죄인을 어서 잡아들여라. 이렇게 해가지고 연산군이 조의제문을 보면서 그해 7월 1일 비밀리에 임금에게까지 들어가요. 이 조의제문이. 누가가 올렸겠어요? 이급돈이 올렸죠. 이때까지만 해도 서로 자기의 세력이나 권력을 잡기 위해서 서로 상대방을 끄집어 내려가지고 상대방을 어떻게 세력을 잡을까 이런 생각만 했기 때문에 좀 더 발전적인 그 정치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임금은 사간, 기밀손과 연류자들을 모두 불러들여가지고 사초에 기록된 내용의 출처를 하나하나 따져보습니다. 이제 기밀손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시골에 지방에 내려가서 몸이 아픈데 불러들여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돼서 이렇게 썼으며 저거는 어떻게 돼서 저렇게 썼으며 이러면서 사초는 사실 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초를 그렇게 하나하나 따져 물으면서 성종실록, 제가 생각할 때는 성종실록을 너무 빨리 이렇게 바로 당대에 하는 거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바로 이제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나쁘게 평가했는 거를 자식이 보면 좋을 리가 있겠어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실록을 편찬하니까 이런 폐단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 신하들의 반대도 사초를 전체적으로 열람을 합니다. 이제 전체적이라고 해도 태조 때부터 이제 10대니까 한 1대부터 9대까지 보는 거죠. 그 전체적으로 열람하면서 우리 조상들을 어떻게 평가를 했나 이거를 다 이렇게 따져보게 돼요. 그 중에는 살인파 김종직과 관련된 사람이 24명이나 있었고 대신 종친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종친들도 그 세조가 그렇게 할 때 굉장히 나쁘게 평한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종친이라고 해서 다 세조 편을 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초가 불러일으킨 무오사화에 이게 무오년에 일어났다고 해서 무오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무오년에 일어난 이 기록으로 인해서 선비들이 큰 화를 입었다고 해요. 무오사화라고 합니다. 선비사자를 해가지고 화를 입었다고 해서 무오사라고 지금까지도 조선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오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건은 1498년 무오년에 성종실록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일어났죠. 이국돈에게 성종실록을 편찬하라고 연산군이 명령을 하면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국돈이 실록 작업에 당상관으로 임명되었고 김일손이 쓴 사초였어요. 김일손은 4대에 걸쳐가지고 사초를 쓴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임을 받았죠. 그러니까 세조, 예종, 성종, 연산군. 연산군도 좀 하다가 갔죠. 그리고 김일손이 작성한 사초 점검 과정에서 이국돈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쓴 것을 발견하고 고쳐달라고 지워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한 보복으로 사초를 전부 뒤져서 조의제문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조의제문은 진나라 항우가 초나라 의제를 폐위한 항우의 처사를 비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는 곧 세조가 당종 폐위를 은유적으로 그러니까 빗대어서 적발한 것이라고 사초에 쓴 것이라고 연산군은 그래서 무오사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갑자사화는 그러고 나서 또 이듬해 갑자사화가 일어납니다. 갑자사화는 왜 일어났냐면 그 임금은 돌아가신 부왕 성종의 묘지문에다가 굉장히 자세하게 쓰나봐요. 자세하게 첫 번째 왕비였던 그 폐비윤씨의 아버지 이름까지도 올라가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연산군은 그 묘지문을 보면서 아버지 이름이 윤기견이었어요. 폐비윤씨 아버지가 윤기견이었는데
자기 엄마로 알고 자랐던 정연왕후는 다른 이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윤기견이가 누구냐고 임사홍한테 물어요. 임사홍이는 최고의 간신으로 지금까지도 내려오죠. 그러니까 임사홍이는 또 혹시나 그 폐비윤씨의 아들이 임금이 될 경우에 이게 어떤 내가 출세할 수 있는 자료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 폐비윤씨에 관한 모든 기록을 다 하나하나 일일이 적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건을 폐비윤씨가 이렇게 해서 쫓겨나가지고 그 임금 얼굴에 손톱 자국을 내서 쫓겨나서 3년 동안 임금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다가 또 어떤 간신과 후궁들의 모함으로 이렇게 약을 먹고 죽었다, 사약을 먹고 죽었다는 것을 낱낱이 얘기를 합니다. 임사홍이가. 그러니 연산군이 진짜 머리가 돌지 않겠어요. 어머니를 그렇게 죽였다는 것을 아주 그냥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 어머니를 죽이는 그 간신 중에는 누구의 모함이 있었냐면 그 후궁의 엄비하고 정비의 모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엄비, 정비를 불러다가 그런데 임사홍은 잠깐 얘기를 할게요. 임사홍은 갑자사화의 주모자예요. 그러니까 폐비윤씨의 그 기록을 다 해다가 연산군한테 갖다 바쳤으니까. 그리고 자기 아들들을 그 공주들하고 이렇게 혼인을 시켜가지고 첫째 아들도 예종의 딸한테 장가를 보내고 셋째 아들은 또 성종의 딸한테 장가를 보내고 해서 외적으로서 굉장히 자기 간직을 얻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격으로는 너무나 천하의 간신이었죠. 18세 과거에 급제하고 물론 중국어가 능통하고 했기 때문에 어떤 쓸모는 있었죠. 그때 당시에는 명나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중국의 문서라든가 또 아니면 중국에 갈 일이 있다든가 이럴 때는 임사홍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면서 임금에게 아부를 했겠죠. 그래서 임사홍이 준 걸 보고 성종은 그 사초를 100년 동안 아무도 입에 올리지 못하게 그 폐비윤씨에 대한 사건을 못하게 한 거를 임사홍이 연산군에게 일일이 다 일러바치고 그리고 어머니께서 폐비가 돼서 사역을 받아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렇게 긴 정씨와 엄씨를 끌어내가지고 잔인한 고문을 하게 됩니다. 즉 연산군 자신의 이복 동생들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른 이복 동생들이죠. 이복 동생들을 불러내가지고 자기 어머니를 보자기를 씌워서 몽둥이로 자식들한테 때려 죽이게 한 그 엄비와 정비를 그리고 그 자식도 결국은 죽이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피바다가 온 조정을 진동할 정도로 이 갑자사화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게 간신인 한명회가 부관참시 됩니다. 죽고 나서 부관참시하면 뭐하겠습니까만은 한명회가 자기 어머니를 그렇게 죽게 한 어떤 그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연산군은 죽은 한명회를 그 시체를 뽑아다가 부관참시까지. 무사화 이후 조정은 다시 외척 중심의 궁중파와 의정부 및 육조 중심으로 갈라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른 대립을 이용하여 정군을 잡으려는 인물이 바로 임사홍이었어요. 임사홍이 자기가 세력을 잡아야 되겠다고 그는 두 아들을 예종과 성종의 부마로 만든 척친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아들들을 부마로 줘가지고 내가 신하로서 어떤 그 권력을 잡아야 되겠다고 다시 반만했죠. 그리고 임사홍의 밀고로 윤씨의 패출 경위를 알게 된 연산군은 엄청난 살인극을 자행합니다. 윤씨 폐위와 사사에 찬성했던 윤필상, 이급군, 성준, 이세자, 건주, 김강필, 이주 등이 사형당하였고 이미 죽은 한치영, 한명회 등은 부관참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습니까? 이처럼 1504년 3월부터 10월까지 7개월에 걸쳐 이 갑자사화가 7개월에 걸쳐가지고 왕을 중심으로 한 공중 세력과 훈구, 사륙으로 이루어진 부정 세력의 힘의 대결이었어요. 서로가
죽고 죽이고 하면서 권력을 빼앗기 위한 다툼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연산군은 3사인 사관원, 사헌부, 홍문관, 예문관을 사실 의정부에서 3사라고 하면 그 임금의 모든 정치에 관여해가지고 견제도 하고 또 이렇게 참고도 해주고 또 도움도 주고 협력도 해주는 이 3사를 사관원, 사헌부, 홍문관을 예문관을 축소해가지고 작게 만들어요. 작게 만들어서 그거를 뭘로 만드냐 하면 또 성균관과 원각사를 기생 양성기관으로 운영하는 등 그것을 채용사라는 그 여자들을 전국에 예쁘다는 여자들, 춤 잘 추고 노래 잘한다는 여자들을 전부 모아서 그런 채용사라는 기관을 만듭니다. 그 채용사의 관리를 임사홍이 맡습니다. 그래서 연산군은 장학금 기생을 숫자 배인 300명으로 하라고, 원래는 150명이었는데 2배나 되는 300명을 하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군중에 공부하고 정치를 잘하고 하던 사관원 3사를 없애버리고 여자들만 훔쳐거리는 여자들만 그렇게 채용사를 만들어 놔놓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정치가. 채용사를 파견해 궁중으로 끌어들여온 기생들을 흥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흥청망청, 흥청을 하면 망한다고 흥청이 망청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 뭐 이판사판처럼 잘못되고 그냥 오늘 하루만 살고 말자 할 때 흥청망청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그때부터 이 흥청이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가장 예쁘고 노래를 잘하는 자들을 뽑아 궁으로 또 이렇게 그 중에서 채용사에서 또 예쁜 여자들 노래 잘하고 궁으로 오게 해가지고 또 임금 옆에 오게 합니다. 근데 사실 그 궁 안에서도 항상 여자들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내시들이 폐하 뭐 영의정 드셨사옵니다 이러면서 영의정이 어떤 이제 뭘 상소가 있어서 아래로 올라올 것 같으면 이 영의정이 문 열고 들어오는데도 이렇게 여자들하고 항상 애정행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의정이나 밑에 신하들이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그래서 얼굴을 들지를 못하고 이렇게 다른 데를 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노래를 잘하고 춤을 잘 추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나 하면 바로 장녹수였어요. 장녹수는 누구였나 하면 예종의 아들 제한대군의 그 감노, 이를테면 거기도 밑에 이제 하녀처럼 자기 감노의 부인으로 있었던 여자였어요. 근데 이 여자가 거기에서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놓고 나서 거기에서 또 다시 춤을 잘 추고 노래를 잘했기 때문에 그 전에 기생으로 있었다는 말이 있지만 결국은 춤 잘 추고 노래를 잘한다는 거 보면 기생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한대군이 이 연산군에게 이 장녹수를 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채용사로 들어와서 그 중에서 장녹수가 연산군에게 뽑히게 됩니다. 이거는 드라마에서 나온 걸 캡처한 건데 천하의 여보 장녹수. 그러니까 이 장녹수는 남자를 많이 상대해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연산군의 마음을 떡중으로 했습니다. 뭐 연산군이 오히려 장녹수가 뭐 만약에 명령을 해요. 연산군한테 엎드리고 죽으라면 죽는 신용, 화를 냈다가 완전히 그냥 종로로 타라면 기라면 기는 신용까지 하고 그렇게 이 장녹수가 시키는 대로 했던 연산군이었어요. 그래서 장녹수의 그 어떤 비결이 뭔지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부러워했던 거예요. 노래를 잘해서 입술을 움직이지 않아도 소리가 맑아서 들은 사람들은 반했으며 또 나이는 30세가량 됐는데도 굉장히 애띤 얼굴이었대요. 그래서 노래 잘하고 춤 잘 추는 걸 보면서 연산군은 홀딱 다녔습니다. 근데 결국은 나이가 연산군보다 장녹수가 많았어요. 4살이나 많았는데 애기처럼 다룰 때도 있고 또 하인처럼 다룰 때도 있었어요. 이 장녹수가. 그리고 연산군은 장녹수 앞에서는 꼼짝을 못했어요. 그래서 장녹수가 이 연산군에서 일녀를 낳았어요. 애기를. 근데 아무리 좋은 부귀영화도 오래 갈 수는 없죠. 그 장녹수는 결국 임금의 총애를 받으니까 온갖 부정부패를 합니다.
장녹수의 집에는 재물이 뭐같이 쌓이고 귀한 금은보화가 쌓이고 장녹수를 거치지 않으면 어떤 승진도 못해요. 이 정도로 장녹수가 그 정치에 개입을 하면서 끝도 없는 재산을 강탈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장녹수에게 집에 들어가서 재물을 바치고 자기의 또 어떤 권력을 얻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중종 반정 때 그녀는 목이 잘리게 되고 이때 중종 반정 때 쫓겨나가지고 길가에 있을 때 국민들이 백성들이 이 그녀의 국부를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나라의 고혈이 여기 고여있다. 이러면서 얼마나 이가 갈리게 돌을 던졌겠습니까? 그래서 순식간에 돌무덤이 됐대요. 그리고 김처선이라는 사실 면선군이 그게 조금 뒤에 있는데 면선군이 중종 반정 일어나기 열흘 전에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장녹수와 또 전비를 안고 한 말이 있어요. 조금 이따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처선이라는 그 내시는 세종 때부터 면선군까지 7왕을 섬긴 최고의 내시였어요. 그런데 김처선은 한 내시 부사경, 그러니까 내시 중에서는 최고의 그 지위를 얻게 된 한내시 부사경이면 임금의 바로 옆에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이렇게 보면서 모시는 그런 내시였어요. 그런데 사실 나이가 83세까지 7그 임금을 모셨으니까 83세가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은 집에서 나오면서 자기 와이프와 옛날에 그 내시들은 양자를 얻었거든요. 양자를 얻어가지고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과 자기 부인에게 오늘 내가 집에 돌아오기 힘들 것 같으니까 기다리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갑니다. 그래서 궁궐에 갔더니 그 연산군이 음란한 중인 처형물을 덩실덩실 추면서 그러니까 폐하 이제 충을 좀 그쳐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했더니 네가 뭔데 내 충을 이렇게 방해를 하느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김처선이 뭐라고 하냐면 전하 이제는 백성을 생각하고 바른 정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 노노 채사 사조 해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리고 조독사학이라고 하면 내가 여러 왕조를 모셨지만은 이렇게 거친 왕은 처음입니다. 이러면서 제발 이 행동을 멈춰주시고 훗날에 그 폐하의 행위가 너무나 나쁘게 남지 않을까 걱정되옵니다 하면서 옳은 소리를 합니다. 그러는데 김처선은 사실 세종 때부터 세종, 문종, 단종, 세조, 예종, 성종, 연산군까지 7분의 왕을 모셨던 내시 김처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모든 왕들의 그 행동이나 그 정치 이력을 받겠어요. 정치하는 걸 보면서 옳게 이렇게 간언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직언을 했다가 팔을 쏴요. 연산군이 팔을 쏴가지고 그래서 김처선이 쓰러집니다. 쓰러지면서 다리를 자르고 그러니까 일어나서 걸어보거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연산군이. 그러니까 김처선 전하께서는 다리가 부러져도 걸음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니까 저놈의 혀를 잘라라. 그 혀를 자르고 배를 갈라요. 그래서 김처선은 죽습니다. 죽으면서 대신들도 혀가 잘린 상황에서도 대신들도 죽음을 서슴지 않는데 이 늙은 황강 같은 거야 죽음이 아깝겠소만은 임금께서 오래 국왕으로 잊지 못할 것이 원통할 뿐입니다. 정말 이 김처선은 내시로서의 정말 충원을 한 거죠. 그렇게 충원을 했는데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은 김처선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처선이라는 이름을 가진 모든 백성들의 이름을 첫자하고 선자 들은 거를 모조리 바꾸라고 명령을 합니다. 듣기도 싫고 보기도 싫다고. 그래서 그 이름 바꾸라는 게 기록에 또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사실 자기가 나쁘게 한 거를 연산군도 어느 정도 직감은 했는 것 같습니다. 태평한 지 오래나 어찌 불의의 변이가 있겠냐마는 만일 어떤 불의가 있게 되면
너희도 무사하지 못할 거다 하면서 장독수하고 전비하고를 이렇게 하면서 울었다고 해요. 열흘 후 중종 반정이 일어납니다. 1506년 9월 2일. 사실 이 신병주 그 역사학자는 무슨 말을 했냐면 역사는 박제화된 박물관 속에 머물지 않고 현재를 사는 우리들 안에 되살아날 때 비로소 그 의미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종 관정으로 쫓겨나서 강화도 교동으로 가요. 교동이 지금도 그렇게 아주 별로 뭐 활성화되진 않았더라고요. 시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얼마나 시골이었겠어요. 교동으로 유배돼가지고 전염병으로 죽는다고 하는데 글쎄 죽음은 어떻게 죽었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연산군 편을 마지막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